오늘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사과와 처벌만 강조하던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유감 표시에 마치 모든 게 해결된 듯 자찬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 임기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 제대로 된 공약 이행 하나 없이 잘못된 행보의 시작이 청와대의 인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김경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숨막혔던 남북 군사 긴장과 고위급 접촉, 그리고 합의 도출까지의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교육 과열 문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해법이 나왔는지 뉴스K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성폭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긴장 속에 회담을 주시하던 여야 모두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 하지만 사과와 처벌만 강조하던 정부 여당이 북한의 유감 표시에 마치 모든 게 해결된 듯한 자찬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엔 합의를 어쨌든 이뤄냈습니다.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하던데 정리해 주시죠. 예, 남북은 오늘 새벽 나흘째 이어지던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고,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건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문은 대북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단단한 토양이 되고, 회담 대표로 나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단호함과 인내심이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군사적 긴장 상황이 확산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된 점이 반갑다며, 우리 당은 남북의 대화와 교류가 최선의 안보 전략이자 평화 정책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합의문 도출 결과는 다행인데, 그런데 이 남북 합의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당국이 최근 조성된 군사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관진 실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기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합의 결과에 대한 명목일 수도 있고, 또 해당 상대에 대한 기회를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문 대표가 지적한 부분은 이번 합의문의 두 번째 항목인데요.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김관진 실장이 발표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습니다. 이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문 그 어디에도 다신 이런 짓을 안 하겠다는 말이 없다며, 이번 우리 협상 대표들은
참 장한 일을 했다. 북한 대표들이 처형되지 않게 했으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그러니까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던 정부 여당이었는데요. 북한이 유감 표명에 그쳤음에도 그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김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시간의 회담 결과 이 정도의 합의가 나온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뢰 매설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던 보수 언론과 보수 학자들이 이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북측의 유감 표명은 사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는 마치 제3자의 입장 같은 어정쩡한 태도란 설명입니다. 보수 언론이 기존의 입장, 즉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던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번 합의문을 비판해야 정상이란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이번 남북 합의를 자찬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이던 시각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새누리당 역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확인한 그 조중동에서는 일명 네. 보수 일간지에서는 이번에 이 합의 결과를 놓고서 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통했다는 말로 일관하던데 아무튼 재밌는 점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이 룰을 정하기 위한 결정한 자리였는데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례의석 축소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는 정치 개혁이라고 말했는데요. 심 대표는 양당 간사의 잠정 합의 내용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도록 일임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한 무엇보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양당 간 권역별 연동비례제가 아닌 권역별 병립제가 검토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어서 양당을 향해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등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할 것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해 책임 있는 논의 계획을 제시할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원내 3당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건국일 논란을 일으켰던 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결국엔 채택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단 야당은 정 후보자의 복지 관련 식견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병원장 외에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한 점, 그리고 원격 의료 및 의료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의료 영리화 추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 후보자가 스스로 복지 문외한이라고 인정했다며 정 후보자가 보건행정을 경험하거나 의료정책을 다룬 적이 없다고 부적격 이유를 말했습니다. 복지위 소속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분당 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회계 규정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쳤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복지와 의료에 모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정 후보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복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단 일할 기회를 주고 추후 보완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정부가 오늘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처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 지급 등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인사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부경 PD가 청와대 참모진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절 남았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보겠습니다. 현 청와대 비서실 조직도입니다. 대통령 휘하에 비서실장과 비서관들 그리고 10명의 수석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중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구설수와 잦은 교체로 논란이 많았던 정무, 민정, 홍보수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임기 전반기 내내 불통내각으로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비서실장입니다.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6개월도 안 돼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후 왕 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린 김기춘 전 실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17개월 재임 기간 내내 인사권, 정책 조율 등 당정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권의 2인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불통 지적을 받았고 지난 2월 비선 실세 의혹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후임인 이병기 실장입니다. 국가정보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교체가 잦았던 민정, 정무, 홍보수석 라인들을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입니다. 곽상도 초대 민정수석은 2013년 8월 청와대 참모진의 대거 교체 파동에 휩쓸려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또다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홍경식 전 수석입니다. 지난해 6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후보자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 1년도 안 돼 경질됐습니다. 후임인 김영한 전 수석입니다. 문건 파동 와중에 항명 파동으로 스스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문건 유출 파문의 진원지로 지목돼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우병우 수석입니다. 정무수석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초대 정무수석입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파문으로 바로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정치적 실험으로 인식됐던 박준우 전 수석입니다. 전현직 정치인이나 저명한 언론계 출신이 주로 맡아오던 정무수석 자리에 정통 외교 관료를 기용해 전례가 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외교안보통일분야연구소인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돼 다시 낙하산 인사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협상 지원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현기환 현 수석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의 낙마 후 2달 가까이 공석이었다가 임명됐습니다. 홍보수석 보겠습니다. 이남기 초대 홍보수석입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파문으로 물러났습니다. 후임의 이정현 전 수석입니다. 정무수석에서 바로 홍보수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자리했던 윤두현 전 수석은 문건 파동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현재는 김성우 수석입니다. 현 정권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 참모진들의 구성을 보니 변화가 많았습니다. 잦은 인사교체는 대통령에 대한 참모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남은 임기 기간에 인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상점 벽해, 뽕나무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이 심하게 변함을 뜻하는 말인데 최근 남북 관계를 보면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전쟁 분위기가 감돌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훈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되기까지 수막혔던 과정들을 돌아보고 이번 접촉 타결의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를 김경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동원훈련 반갑습니다.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동원훈련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면 굉장히 남북 간에 굉장히 숨막히는 그 긴장 상태가 고조됐었는데 실제로 이게 전방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전 동원훈련이다 보니까 동원훈련은 그렇죠, 후방이구나. 아닙니다. 그 고양시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이제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날 도발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지난 목요일입니다. 났었는데 굉장히 좀 지연 복귀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번 그 남북 협상이 사실 뭐 협상이라는 말보다는 그 긴박했던 상황을 어찌 보면 이 고위급들이 접촉을 초기에 시도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의 회담까지 갈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CCTV를 통해서 이 남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시간에 관전을 하고 또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실상 전령을 서로 보내면서 오갔는데 뭐 그 정말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시도한 것을 방불케 한 이런 협상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나 뭐 그 전체 그 많은 서구 언론까지 급히 우리나라 이 남북 관계의 소식들을 급히 타전을 했는데 대부분 뭐 환영한다는 의사였고 무엇보다 군사적 충돌의 이 가능성들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앞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임기 반환점을 도는 첫날인데 북한의 이 아주 큰 선물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겨주지 않았느냐. 물론 이 협상의 그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여전히 뭐 그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여하튼 뭐 여야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 국무부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뭐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뭐 화해 무드를 타고 있는 이 한반도에 또 역시 그 미국은 또 한마디 더 추임새를 거둔 게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끈끈한 관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추임새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목을 받은 큰 사건이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그렇게 구상했던 만큼 그 말씀을 사실상 임기 지난 2년 반 동안 오늘로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특별한 업적이 없던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오늘 새로운 임기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여튼 뭐 대단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 긴장 관계가 이 며칠간의 이 일정 동안 이 보수 세력들이 뭐 굉장히 그 확실하게 결집을 했고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로 40%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뭐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자화자찬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아침에 조간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많이 통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의 그 뭐 가장 뭐 지금까지 뭐 성과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통했다는 말로 지금 계속해서 조간에서는 특히 보수 일간지에서는 통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했었는데 근데 이번 여러 합의 6개의 합의 사항이죠. 네. 그 합의 사항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북측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쨌든 자신들의 뭔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감 표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각 분야별로 또 각 그 행위 주체별로 정치 주체별로 이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그 상당히 이제 깨달은 그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그 북한이 과연 그렇게 유감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의 그런 행위를 벌였느냐. 그리고 오늘 또 마침 문재인 대표가 김관진 실장이 그 청와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남북 그 고위급이 그 합의한 그 이 공식 그 문서를 보면 사실상 합의되지 않은 그 문안에 대해서 그 안보실장이 너무 왜곡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 왜곡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런 것이 또 묘하게 시각차를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힌트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나오는 대목이고 뭐 중요한 것은
그 아베 담화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득불 뭐 사실상 사과는 아니었지만 마치 그 똑같은 경우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측면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군사적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뭐 그 사과나 재발 방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이렇게 이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그 무박 4일 동안에 계속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그 단호한 원칙을 철회하면서까지 양측이 대화 분위기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이론의 여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아마도 현 정부 내에선 이것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차후에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얼핏 들리기로는 굉장히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이 그 협상 테이블에 처음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처음 이뤄졌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지난 2000년 그 뭐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문이 6.15 선언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지켜지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나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마냥 기다리는 전략을 택해왔고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강경한 태세로 일관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대화 국면으로 유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듬해 이 남북 협상 과정에서의 뭔가 저울이라 그러죠. 뭔가 균형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부 여당 내에서도 다분히 이번 이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데 그 온도차가 다른 분들의 주장은 너무 북한 쪽에 끌려가지 않았느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 전통적인 벼랑 끝 전술을 잘 채택하고 굉장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좀 취하는 형태인데 이번에도 역시 한쪽에서는 대화를 제스처를 취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양면 작전을 구사를 했는데 지난 20일 서부전선에서 포격이 일어났을 때 김양건 대남비서가 대화 제스처를 우리 측에 통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바로 제스처를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관계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좀 확대 해석을 했고 그에 대해서 뭐 상공에서는 F-15, F-16이 무력 시위를 강행했고 또 뭐 미국이 자랑하는 핵 잠수함까지 사실상 출몰할 태세로 물론 선언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말았지만 그것이 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뭐 이런 상황이 도래했고 북한에서도 준 전시 이 상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팽팽하게 양측이 맞붙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마치 일본의 아베를 통해서 뭐 우리는 뭐 사과를 받아냈다. 그리고 차기 내각도 충분히 이전 내각의 사과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이 유감 표명을 사과로 일단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 뭐 향후 재발 방지라든지 뭐 문재인 대표도 이것을 지적을 했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맞춰졌는데 뭐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기보다는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 6개 서로 합의문을 통해서 도출한 것도 뭐 상당히 상식적인 일이고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뭐 6개의 조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살펴볼게요. 예.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 6개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죠 유감 표명을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제 점심 때부터 12시부터 중단한 내용 네 전원을 내렸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준 전시 상태 말씀 주신 대로 그다음에 앞으로 이 접식
적십자죠. 이 실무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교류의 활성화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지금 내용들은. 뭐 그 남북 체육회담이라든지 또 뭐 그 남북 간에 그 상당히 해야 할 그 역할들이 좀 많은데 뭐 그 대북 그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작가들 그 남북 예전에는 뭐 김대중 정부나 또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많은 네. 그 문화적 인물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리고 민간 교류라고 하는 건 뭐 또 중요하게 보면은 우리가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도 근데 이것은 뭐 사실상 그 뭐 오이사 조치가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이것도 그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뭐 민간 교류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DMZ의 평화 공연을 조성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뭐 북한도 이번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립지대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너무도 당연한 그 합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 앞으로의 그런 일정 같은 것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DMZ 평화공원 일정이라든지 여러 뭐 지금 다양한 채널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이 개선에 있어서 여러 걸림돌이 작용할 것이라는 지금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뭐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얘기했지만은 이 북한과 서로 이 그 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근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뭐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돌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뭐 이제 뭐 오이사 조치 뭐 해제라든지 또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북한이 극구 반대하는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뭐 향후 노동장 창건일 뭐 위성 발사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뭐 발사를 감행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뭐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남북 간의 군사력 대치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 한반도에 상존하는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 이를테면 이산가족의 상봉도 정례화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그 남북 간 6.15 그 회담 이후에 협상이 남북 간에 협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정부가 와도 그 말을 뒤바꾸지 않는 그런 정례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아직도 그 전쟁 상태, 휴전인 것이지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지난 1948년 7월 29일 그러니까 지난달 7월 29일은 정전협정이 된 지 우리나라가 만 67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그 전 세계가 우리나라 그 판문점을 그 관광 상품으로 규정할 정도로 서로 오갈 정도로 부끄러운 이 분단 70년을 맞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에 사인을 한 주체가 북한과 미국, 중국이었다라는 거. 네. 우리 그 남측은 전혀 당사국이 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참으로 서글픈 것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 미국이 평화협정을 뭐 정말 반대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전 세계적으로 싸움꾼이고 전쟁광이라고 그 미국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 그 화해의 시대에 박근혜 대통령 말씀처럼 통일대박이 실현되기 위해서 과연 누가 이 남북 평화 이 통일의 행위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오늘 오후 국회에서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교육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는데 토론회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친구들이 과외를 하니까 늘 불안하다는 말로 지금의 학교 교육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사교육 과열, 어떤 해법이 나왔는지 김병소 감독이 현장을 담았습니다. 못하겠다는 게 이제 선진국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1차적 대학 입시의 변별력이 강할수록 2차적 선발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통계적 차별 행위는 증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직장, 그런 소위 좋은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1차적 선별 기제, 대학 입시의 변별력이 강할수록 거기에 기대는 것입니다. 뭐 저기에 들어간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겠지, 훌륭한 아이들이겠지. 그러니까 기업은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변별에 많이 기초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통계적 차별 행위 역시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상급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많고 그들은 대부분 저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성적을 올리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중 몇몇은 예습의 수준을 뛰어넘은 선행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현재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학생 개인의 공교육 활동을 뒷받침하여 자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을 조금 더 올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만이 목적인 듯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지식이 아닌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이렇게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다 보니 사교육에 남는 것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수많은 이유들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공교육의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지역에서조차 학교별로 수업의 수준은 천차만별이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이가 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혁신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공교육에서 필요합니다. 저는 비록 현재 사교육을 통해 교과 과정 매 수업을 듣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 학교 안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사교육이 아닌 학교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가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의 친구가 학원의 클래스를 높은 클래스를 가기 위해서 다시 사교육을 받는 거예요. 학원을 이미 다니는데 레벨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레벨 올리기 위한 사교육을 과외를 따로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피멍이 진짜 부모님은 피멍이 들고요. 교육은 공공재고 특히 교육활동은 국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굴하여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어야 되고 지금처럼 아주 우수한 몇 명만 데리고 가는 교육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는 피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미래 사회를 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이 밑거름이 되고 국가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이토록 중차대한 책무를 사적인 영역에서 부모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되고요. 공교육에 있어서 민간 부담률은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성폭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달 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이란 비난이 일고 교육용으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일선 교사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표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은 여자의 책임인가? 평소 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폭력 예방의 방법으로 여성의 거절을 강조한 교육부의 고등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내용입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표준안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을 지침이라고 내놨습니다. 표준안이 성폭력의 책임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의 성적 충동이 당연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초등 표준안은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고 서술하는가 하면 고등 표준안은 여성은 한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견져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인권단체가 공개 서한을 보내고 인권단체, 여성 청소년 성교육단체 등은 민원을 넣는 등 표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일선 보건교사들이 느끼는 문제는 더 큽니다. 현재의 보건교과 내용보다 후퇴한 데다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여전히 표준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표준안 연구비만 6억 원, 성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닌 일부 보수단체들과 성소수자 반대 단체 의견이 반영된 표준안이란 지적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올바로 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수단체의 의견을 청소년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수억 원의 국고를 쓴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성교육 표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임시총회 안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회의 목적은 자격상실 대의원을 심의하고 임원 선출 및 콘텐츠 생산 조합원 참여 방안 등의 보고를 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언제나 그렇듯 최선 다해 뉴스 만들겠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임원선거 4차 토론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